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댓글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국제결혼은 저출산 고령화의 최고의 대처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영상의 대략적인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이제 5월 18일 날 한경련에서 레포트를 하나 내놓습니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2040년이 되면 GDP는 2022년 대비 20.03이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GDP가 28.38%가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건데 제가 이 자료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하면 일본의 GDP입니다. 일본의 GDP 6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건데 자, 일본이 보면 여기가 89년이에요. 여기가 2002년이고 여기가 이제 일본의 정점이죠. 그때 이제 한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90년대 초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GDP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30년 동안 일본의 GDP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생산 가능 인구는 일본은 줄었습니다. 자, GDP가 멈추기만 해도 잃어버린 30년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2040년이 되어가지고 GDP가 정말 이렇게 20%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것보다 더욱더 힘든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도 보면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1%가 감소를 하면 GDP는 약 0.59가 줄고 피부양 인구 그러면 이제 14세까지 0세부터 14세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이 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우리나라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당장 늘리려고 하면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죠. 이민이라든가 국제결혼 요 두 개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이민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처럼 매우 까다롭게 뭐 일본어도 가능하고 기술도 있고 이런 고급일 어느 정도 기술 이민 정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뭐 아무나 그냥 받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제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일단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한 명 무조건 늘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여성들 한 명 무조건 느는 거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또 생산 가능 인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국제 결혼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 뭐 결혼 안 하겠다, 출산 안 하겠다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 결혼을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여성들 단체들 그만 눈치 좀 보고 요쪽으로 좀 밀어라.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마라. 방해는 정말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영원히 번영할 수 없습니다. 수축기에는 수축기다운 삶을 살아야죠.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류사를 보면 모든 국가는 영원히 성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영원히, 만약에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조금 그나마 있는 국가라고 보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장과 수축, 멸망, 흥망성쇠가 다 있었죠. 한국 같은 경우는 1945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죠.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도 성장을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지금 뭐 한 77년 정도 됐나요? 뭐 80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성장한 거는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전 세계 한 10위권 정도까지 이렇게 커진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런데 그 성장이 일단은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느끼시는 것 같고 아마 당분간은 수축기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수축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재도약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꼬라박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수축기 들어간 거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창용 한흥 총재 같은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장기 저성장으로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저도 제가 볼 때 지금 들어왔고 그러면 이 수축기에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옛날처럼 그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내에서 뭐 장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수익 내기 힘들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국내보다 해외로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냐 그런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 말고라도 일단 수축기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러면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심해지니까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할 거예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부담되는 거는 세금 낼 사람이 지금 적어지는 거예요. 국가에 쓸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가 있는데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사람마다 우리 각 1인마다 부담해야 될 세금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증가 이게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고도 성장을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성장에 맞게 수축기에 맞게 어떤 소비 습관 같은 경우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제일 좋은 건 대한민국 2030 여성들의 정상화인데 내가 볼 땐 이건 23세기가 와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정상화다, 정상화. 일본 같은 경우는 정상화가 되었죠. 2000년 후반에 정상화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출산율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이 다시 떨어져 가지고 1.2대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일본은 정상화되었다고 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상화됐고 일본 여성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콧대가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본 여성들을 선호하는 한국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직접 일본에 가서 해외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본은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 쉽진 않아요. 현재 한국에 있던 여성 권력들, 이 여성 권력이 정치권과 손을 잡았거든요. 민주당 쪽이죠. 특히 민주당 쪽이랑 손을 잡았고 이들이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우파 보수 정당에서 계속 잡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힘은 약하겠지만 언제든지 이들은 다시 또 민주당과 손을 잡고 이게 권력화가 또 진행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또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 아닌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권력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여성 권력이 정치권과 손을 잡은 경우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끝난 싸움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뭐냐 하면 아무리 뭐 정치권과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 여성 권력들의 폐악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를 알게 된다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결국 이 정치권들도 손을 안 잡을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민주당의 그 상황을 보면 작년 12월 달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가 사실상 그 전쟁을 선포를 했죠. 선포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여론 자체가 국민들이 그 건설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완전히 손절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민노총에서 민주당사 앞에 가가지고 제발 우리 목소리 좀 대신 내어달라고 했지만 아예 외면해버렸어요.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여성 권력 편을 들면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유튜브도 뭐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이런 진실들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이게 정보가 지금 빠르게 공유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 이런 게 보급률이 높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확실히 정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의외로 또 생각보다 이게 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폐악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는 거를 제가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요즘은 여성들이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 뭐 본인 스스로가 뭐 FM이다, FM이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뭐 여시한다 이런 이야기도 뭐 오프라인 상에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프에서는 이거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화가 있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의외로 국민들이 진실을 빨리 알게 되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민주당이랑 이 여성 권력이랑 둘이 갈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성 권력에 몰락이 있으면 의외로 이게 또 빨리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저출산이 가져오는 영향이 끔찍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거 예상이 안 돼요. 뭐 일본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일본은 기초 체력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뭐 0.78, 1.0 밑으로 내려간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0.78이고 올해 이대로 가면 0.73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인류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인체 실험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전 세계를 대표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각 나라에 지금 이 가족, 뭐 인구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에 요즘 자주 온대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괴박살 나는지 요즘 한국에 엄청 모아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그대로만 가도 극단적으로 반등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로만 가더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가혹할 것 같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그래도 현상 유지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국가의 GDP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30년 동안 행보라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뭐 여기 예상처럼 이 GDP가 국가의 캐파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지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된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아마 가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 저출산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이거를 이민 정책으로 조금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반대고 이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남자가 오잖아요. 사실 이들은 와봐야 우리나라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 남자들은 몇 년 돈 벌고 왔다가 나가요. 나가버리고 설령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민 가족을 받는다? 이분들이 끝까지 대한민국에 남아있을까요?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년, 10년이고 일해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바짝 벌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이민을 받는다? 특히 남성이라든가 이민 가족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따지면 결국은 국부 유출이 될 수가 있다.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 오고 싶어 하는 젊은 여성들은 되게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좀 후진국 국가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우리나라 K-팝이라든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오고 싶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저는 옳은 거는 찬성합니다. 여자. 이분들은 한국 들어오면 물론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도 꽤 높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외국인 노동자랑 결혼 안 하잖아요. 일부 하겠지만은 사실상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해봐야 이들은 돈 벌어서 해외로 다 송금해버리니까 계속 국부가 유출되지만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 국내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 이 여성은 한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죠.
그리고 설령 해외의 남성이 국내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한국에 머물기보다는 남자 나라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보통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자 나라로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민 정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자들을 대거 들어오는 거는 찬성, 남자 들어오는 거는 반대, 이민 가족 들어오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건 요렇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국제 결혼이 최고죠. 국제 결혼이. 국제 결혼하면 일단 바로 한 명 늘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생산 가능 인구 한 명 늘고, 또 그 아무래도 국내 여성들보다는 좀 젊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출산 같은 경우도 뭐 2명, 3명 낳고 싶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는 국제 결혼 쪽으로 가는 게 국가로 봤을 때 낫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민 가족들 받아들이면 이들은 국내에 적응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조선족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조선족은요, 우리야 그 인종은 그 뭡니까? 혈연은 같지만 조선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축구 경기하면 그들은 중국을 응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또 조선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별로다.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성들은 육각형 남자를 원하는데 우리 이 남자를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우리 남성들은 검소하게 20대 처녀면 정말 됩니다라고 하셨고 국제결혼 연애가 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보통 이제 육각형이라고 하는 게 키, 직업, 연봉, 재산, 성격, 그리고 밤의 스킬, 이런 거 6개 정도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다 갖춘 남성을 찾죠. 근데 이거 다 갖춘 남성이 현실에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게 한 1%나 될까요? 진짜 많이 잡아도 저는 3%는 안 넘는다고 보거든요. 이걸 다 갖춘 남자가. 왜냐하면 일단 키가 180 넘으려고 하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좀 다들 키가 좀 커졌으니까 이게 한 1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 정도. 10에서 12. 최근에는 한 12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키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 해봐야 20%안 되거든요. 대기업 종사자 12%, 뭐 공무원, 공기업 등등등등등 해봐야 20%안 돼요. 그리고 재산, 판매 능력까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현실성이 없어요. 이거는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남성들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걸 기다리는 여성들 스펙을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스펙을 보면 그냥 고만고만해. 사실 대단하지도 않은 스펙들인데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 여성이고 키가 크고 몸매도 좋고 뭐 집안도 좋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다들 보면 뭐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개나 소나 다 육각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고르다 보니까 이제 나이들이 계속 이제 차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32살, 33살 되면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이제 떼놓치면 지금 막 이러다가 이제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 막 지금 막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결정사 가입이 급증한답니다. 지금 갑자기 급증한다는데 근데 그것도 많지 않죠.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은 결정사를 통해 가지고 송혼하는 확률이 한 12%밖에 안 나왔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송혼되기 때문에 나머지 거의 90% 여성들은 결정사에 돈만 바치고 결국은 결혼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이제 그나마 35대까지는 그래도 좀 남자들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딱 요 35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남자들이 거부하거든요. 남자들이 아무래도 출산이 잘 안 되니까 35살 넘으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보면 비자발적 비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너무 고르다가 35을 딱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소개도 없고 결정사 가도 진짜 자기들 마음에 드는 남성들 아예 안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마흔이 넘어가 버리는, 와인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성분들, 제 거 영상 보시는 여성분들도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34은 넘기지 마세요. 하여튼 34전에는 결혼해야 돼. 결혼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진짜 늦어도. 이게 35, 34 이거 느낌 아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출산을 생각한다면 이전에 가셔야 돼요. 이전에 안 가시면 이후에 임신도 힘들고요. 임신한 이후에도 육아가 힘들어요. 육아가 왜 힘드냐고 하면 저는 이제 뭐 나이가 40 후반 다 돼갔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한 3년 지나면 50인데 이 40대 넘으면 체력이 엄청나게 급감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부터 더 급감해요. 이거는 뭐 남자고 여자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빨리 출산을 해야 이후에 육아를 할 때도 덜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출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뭐 어릴 때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그냥 전업주부면 그나마 낫지만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혼 출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늦어도 저는 35은 가지 마라. 그 전에 끝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썩은 귤 상자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이론이 결국 결과는 그거잖아요. 그냥 한국 여성 자체를 피하자는 게 최종적인 결론인데 저도 요즘 생각할 땐 그래요. 정말 괜찮은 여성이 있어요. 없진 않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지금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 썩은 귤들한테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구조가 우리가 나중에 그 아이를 낳고 나면 그거 어디 가나요? 산후조리원 가서도 오염될 수도 있고 뭐 그 이후에 맘카페 가서 오염될 수도 있고 하여튼 오염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최고의 방법은 우리 그 36기 주랭랑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36개 그냥 아예 피하는 게 최고의 상책이다. 그래서 국제결혼하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젊은 남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게 최고의 방법이고 뭐 결혼 중개업체 통해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급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진짜 여의치 않으면 뭐 30대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이 좀 늦어도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30대 이상 후반 이상 남자들이나 좀 고려할 내용이지 뭐 30대 중반이나 초반이나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어플 같은 거 뭐 미프, 틴더 뭐 이런 거 어플들 몇 개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일본어를 좀 배우셔 가지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신대요. 요즘 요 케이스가 되게 많던데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우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어 좀 배워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에 있는 일본 여성들을 접촉하는 케이스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이 제일 낫다.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 일본 남성들이 좀 무뚝뚝하고 보면 전혀 스윗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 또 외모적으로도 일본 남성들보다 한국 남성들이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는 전략이 저는 괜찮지 않겠냐. 중개업체 통해 하는 거는 정말 좀 30대 후반 그분들한테 넘기고 좀 젊은 분들은 이렇게 여행을 통해 가지고 현지에서 한번 교류를 스타트하고 그리고 괜찮으면 이제 연락처 받아와 가지고 그 후로 계속적으로 뭐 연락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또 만나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